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 오시면 돼요. 431. 건축법이 7문제 출제되죠. 네, 7문제 출제되는데 실력으로 좀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출제 문항수도 많고, 네, 또 쉽게 득점이 좀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좀 쉬워요. 네,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 암기할 것 좀 암기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431페이지고요. 네, 건축법 적용 대상물부터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깐만, 자, 건축법 기본 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봐주세요. 자, 11월달부터 공부하신 분들 이제 건축법을 벌써 이제 3회동 뭐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면 시험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자, 건축법이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이거죠.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또 건축물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건축 절차라든지 자 건축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 이런 것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거죠. 규제를 감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게 건축법이 추구하는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죠. 그때 안전 확보의 대상은 누구죠? 네,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함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건축법이 추구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다. 건축법의 규제의 최종 목적은 안전 확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럼 첫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느냐면은 주로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적용 범위예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목차를 한번 적어보겠다는 거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죠. 자,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 사물에 적용될까라는 거죠. 지나가는 기차에 건축법 적용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달리는 버스에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될까?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대상물이죠?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근데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잖아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임야에 건축됩니까? 농지에 건축됩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러면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돼서 건축법은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산지나 농지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지나 농지를 사서 건축할 때는 일단은 그대로 건축해야 됩니까? 대지로 바꿔야 됩니까?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라고 그러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조정을 받게 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죠. 산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건축권은 어디에 적용되죠? 공작물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공작물. 그러면 잠깐만, 공작물의 개념은 다 배웠거든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이 뭐죠? 공작물이에요. 그 점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은 똑같습니다.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다는 점에서 똑같죠. 근데 무엇이 다르죠?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건축물이고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공작물로 보는 거죠. 지붕이죠, 지붕.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로 본다고. 그럼 결국 지붕의 유무에 따라서 건축물과 공작물로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둘 모두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의 점에서는 똑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제 행위. 기분 좋게 한잔하고, 도로 위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지,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나 뭐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건축주가 이것 하시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뭐죠? 건축행위. 그럼 여기서는 건축법상 건축은 뭐죠? 행위, 건축행위. 알겠죠? 건축행위.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하면은 건축행위고, 건축행위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절차.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거라고.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지. 특례로서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죠. 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죠? 건축물을 크게 수선합니다. 무슨 행위죠? 대수선. 그냥 일반적인 수선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이 정한 대수선 행위가 몇 개가 있죠? 9개. 9개의 대수선 행위를 하면은 임의로 못해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선 절차는 뭐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그래서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특례로서 일부 대수선은 신고로 가능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 그리고 대수선 절차는 다 허가예요. 보통 수험생들이 건축 절차는 허가 맞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대수선은 신고자면 네 그러거든. 대수선도 뭐죠? 허가거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또 어떤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 받죠? 용도 변경. 지금 우리 학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뭐죠? 위락시설입니까? 교육연구시설입니까? 교육연구시설이죠. 근데 우리 학원이 이제 빌딩을 사서 옮겨버렸어. 그럼 이거는 임대가 나올 거 아니야. 임차인이 여기 나이트클럽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위락시설이잖아. 그러면 용도가 그대로입니까?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까? 용도 변경이 필요하죠? 그러면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건축법이 규제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법이 정한 용도 변경 절차 3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 3가지. 어떤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죠? 저를 보죠. 집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 2번 정도 강의를 들었으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제목 정도는 생각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책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 변경 방법 첫 번째 뭐죠?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고요. 용도 변경 신고가 할 수 있고요. 또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그렇죠.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는 11월 달부터 1, 2월까지 계속 강의를 진행했다고.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택해서 너무 쉬운 거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자, 건축물하고 오늘 대지, 건축물하고 대지, 공작물은 살짝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건축행위하고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 위주로 대수는 살짝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이해를 크게 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 2월 과정에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죠. 난이도 약간 높게 출제되죠.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면 건축법상 전부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될까? 그러면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역에서 건축하면 건축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일부 적용, 건축법, 일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 배제 지역으로 구분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11월, 12월이나 1, 2월 과정에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 적용 대상물 중에서 첫 번째 뭐죠? 건축물. 이렇게 목차를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431페이지고요.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 보면은 저 딱 중간에 1번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이때 건축물은 뭐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자,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네,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죠. 자, 그때 교재 적어도 괜찮죠? 처음 들으면은 지붕이 뭐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고요. 기둥 또는 벽은 필수 요소인 지붕이 있다면은 기둥과 벽이 있으면 되니까 기둥과 벽은 기둥 또는 벽이니까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보고 대답합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습니까? 오, 그렇게 문제 풀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이에 딸린 시설물. 이가 뭐죠?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잖아.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대문, 굴뚝, 옹벽, 담장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문이나 굴뚝, 담장은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공작물인데 이 대문, 담장, 굴뚝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3번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입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살짝 외우셔야 됩니다.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지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작년, 재작년의 문제입니다. 2017년 문제죠.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지하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 문제가 시험 문제였다고. 그 다음에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되는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죠. 고가의 공작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이것이 무엇으로 봅니까?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고, 우리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타보면은 고가도로 구간이 좀 많은데, 겨울철에 이제 제설 장비,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제설 장비를 넣어두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이렇게 한 캔에 보면은, 고가도로 위에 가끔 제설 장비 등을 넣어둔 창고가 있어, 자그마한 것. 이것은 대지에 설치된 겁니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됐지만, 이렇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된 이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반드시 대지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된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니까 그래서 따지십시오. 항상 이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밑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박산해 보십시오. 1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철도나 계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철도법을 관리합니까? 철도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철도나 계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이런 것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릴까?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시설입니다.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시설은 하천법으로 관리하겠지.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잖아. 자,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 처분을 받는 것과 건축법 처분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는 거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죠. 대지. 건축법상 대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2페이지고요. 432페이지. 자, 건축법상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제가 가끔요,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시원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축법상 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적법이라고 해도 되죠. 네, 지적법상 다음 줄 거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줄 것이십시오. 이게 원칙이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상 각 필지,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돼요. 자, 이 말이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라고 했을 때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몰라요, 거의. 수없이 읽어보셨을 텐데 좀 외웠으면 좋겠고, 말하는 연습 좀 합니다. 그리고 설명 들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봐주세요.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A, B, C. 그러면은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각각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필지로 나눈 토지는 각각이 건축법상 대지니까 몇 개 대지가 됩니까? 세 개의 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적법상 한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이꼴 건축법상 몇 개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니까 5필지의 토지가 있다면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5개의 대지가 되는 거라고. 이게 원칙인데 1필지 1대지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지.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필지를, 여러분 2개 이상의 필지니까 원칙대로 하면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2개 이상의 대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 2개 이상의 필지를 건축법상 1대지, 1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밑에 몇 개 있죠? 6개가 있다. 6개를 이해하면서 많이 읽어둬야 되죠.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얼추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32페이지 이거 6개를 한꺼번에 다뤄드립니다. 자, 1번 같이 보죠. 1번. 자, 2개 이상의 필지입니다. 2개 이상의 필지. 자, 잠깐 그림 봐줄까요?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 원칙대로 몇 개 대지죠? 2개의 대지가 되게 되잖아. 이렇게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면은 그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토지를 합하여 건축에서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너무 쉬워요. 봐주세요. 자, 2필지로 나눈 토지인데 그러면은 원칙대로는 2개의 대지예요. 근데 이렇게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면은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하여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건축되면은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2개의 필지를 합하여 1개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지적법 배우시죠?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몇 개 정도 규정되어 있죠? 한 5개, 6개 정도 있죠. 지적법 규정에 따라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네. 대답 못하면 또 공식법 선생님 욕보이시게 되는데. 자, 지적법상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중에서 다음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적법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는 합하여 건축구에서는 몇 개의 대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지만 이것을 합하여 건축구에서는 몇 개의 대지로 인정해 줍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지번 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법상 도면 축척,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를 경우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그 도면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합하여 건축으로서는 몇 개의 대지로 인정해 줍니까? 하나의 대지로. 그 다음에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죠. 그러나 이를 합한 토지를 건축에서는 몇 개의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부여적이 다르거나 도면 축적이 다르거나 그리고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것을 각각 합하여 건축은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걸 저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 강의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고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 두면 되잖아. 이해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오른쪽이죠. 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줄을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1단의 토지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1단의 토지는 두 필지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맞죠? 그러면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월드컵 경기장이 설치된 1단의 토지는 그 규모로 봐서 지력법상 한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지만 두 필지 이상이지만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고시된 1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를 보죠? 하나의 대지를 인정하는 거야. 그런 고척동의 야구 동경기장, 잠실 종합운동장,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고시된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전부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밑줄 그십시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출금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무슨 법 적용받죠? 건축법.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짓는다고. 근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무슨 법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는 거죠. 처음 들으신 분은 사업계획서 밑에 적으십시오. 30호, 30세대 이상 적으면 되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밑에 30호, 30세대, 30호, 30세대 적으면 되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아파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이 건설된 그 주택법상 주택단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에서는 몇 개의 대지를 보죠? 한 개의 대지를 보는 거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주택 등이 건설된 주택단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 등이 건설된 주택단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 그러면은 잠깐만, 여러분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발을 높게 듭니다. 발을 들 수가 없잖아. 30세대 이상이죠, 다. 그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30세대 이상 단지니까 그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파트에 건설된 주택단지는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여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거야고. 다 우리 현장의 주변에 우리하고 다 관련되잖아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구별할 때쯤 돼서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11월, 12월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미리 설명해도 그때는 힘드니까 서로 지금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줄 것이십시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의 지표 아래죠.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요.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무엇이다 그랬죠? 지하상가잖아,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는 도로 위에 있습니까? 도로 아래에 있습니까? 도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잖아. 이렇게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토지인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입니까? 하나의 대지를 보는 거죠. 강남 지하상가는 건축물상 몇 개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라고. 너무 쉽잖아. 근데 6번이 조금 어려워. 혼자 할 때는. 6번 같이 볼까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두 개 이상의 필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죠. 사용승인 신청 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 두 필지 이상이어도 두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한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쉬워요. 앞에 봐주십시오. 자, 앞에 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A, B, C, 10필지입니다. 몇 개의 대지죠? 1필지 1대지 원칙이니까 10필지로 가는 토지는 3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건축주가 보십시오. A필지에 건축을 했어요. 네, A필지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바로 입주합니까? 준공사 받아야 됩니까?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사를 건축부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부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 승인. 그러면은 이 필지의 건축이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몇 필지죠? 이 세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받았다면은 집 다 짓고 건축공사 끝나고 구청에 준공공사 즉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이죠. 세 필지죠. 그래도 이것은 건축공사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야. 어차피 준공공사 신청할 때 즉 사용승인 신청할 때 그대로 둘 겁니까? 세 필지를 합칠 겁니까?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받았다면은 그 필지 사용승인 신청 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한 개 대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개 이상의 필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 몇 개 했죠? 6개를 이제 전부 해드리는 거죠. 이거 연습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또 올달 진행하겠습니다. 1, 2월에는 진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공작물. 이 공작물은 진짜 저희 설명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고요. 나오면 바로 맞춰야 되고,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문제가 없죠. 단,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공작물이 무엇일까요? 자, 인공을 가하여 제작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는 겁니까?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지붕이 존재하는 것은 공작물이라고 해서 박산해 보십시오.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부 공통적인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부 지붕이 없다고. 그래서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구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공작물의 종류별로 일정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구청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라고.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높이 6m를 넘는 굴뚝 되어 있죠. 굴뚝. 여러분 굴뚝은 지붕이 있어 없어요? 보통 없죠. 그 굴뚝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인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목욕탕 굴뚝이 참 높았던 기억이 있죠. 요즘에는 뭐 보일러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런 높은 굴뚝이 없어졌지만 많이. 자, 그때 그 굴뚝 높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은 굴뚝은 6m 넘는 거죠. 6m를 넘는 것만 건축법 조를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장식탑이나 기념탑. 우리 그 주요 도로 사거리에 보면은 교차로에 가끔 뭐 서울 시민의 날 경축에서 이렇게 기념탑 같은 거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몇 미터 넘어야 되죠? 6m를 넘는 것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끝이에요. 저는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암기는 나중에 5, 6월 달이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5, 6월 달도 진행하겠죠. 네, 그때 살짝 같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읽어드릴 시간 없고요. 자, 여기까지 원리 설명 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한 거죠? 봐주세요. 건축법 적용 범위에서 무엇을 공부했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물 공부한 거죠. 건축구에 적용받는 대상물. 첫 번째, 건축물, 대지, 공작물 공부했죠. 여기서 나올 확률,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한 50% 정도. 절반 정도. 그렇게 보면 출제 확률이 대체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건축행위부터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 대상행위 435페이지입니다. 4번 건축법 적용 대상행위. 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 첫 번째 건축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 행위. 항상 건축은 행위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오면 X입니까? X가 된다 그랬죠. 자, 건축법상 건축 행위라 하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5개가 있죠. 교재 보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하고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절차. 건축법상 건축 절차. 원칙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허가. 특례로서 일부 건축을 하는 신고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기억하셔야죠. 허가.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건축행위는 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축부터 봅니다. 신축. 자, 2가지로 개념을 명확하게 정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건축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출제 범위에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 범위에서는.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신축 2가지로 합니다. 신축은 대지에 채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O일까 X일까? 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O 몇 X입니까? X예요. 교재 보십시오. 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게 핵심이에요. 새로 축조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네, 신축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다음 2번째예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가로 안에 있을 겁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부속 건축물이 조건이 들어갔죠.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신축이 됩니다. 정축이 아니다는 거죠. 신축의 개념을 몇 가지 했죠? 2가지. 그러면 신축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핵심이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만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축입니다. 정축 보시고 정축은 자, 기존의 건축물을 종전보다 크게 축조하는 것은 정축이다. O 몇 X입니까? X죠. 기존 건축물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정축이다 하면 틀려요. 왜 틀린지 보실까요? 정축이란 자, 일단은 개념이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그 다음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해서 잠깐만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니까 건축 면적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건축 면적이 여기에 이만큼 증가됐죠? 이것이 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따져야 됩니다. 이거 4가지를 따집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해서 무엇이 증가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청수 또는 높이. 그럼 몇 개가 되죠? 4개. 이 넷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있어야 법에서는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정축으로 보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청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있어야 정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죠? 그렇죠. 없는 대지의 축조면 뭐죠? 신축.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의 축조가 이루어지면 뭐죠? 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대지, 있는 대지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있는 대지가 신축과 청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중 한 개 이상의 증가 이상이 이걸 따져서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자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습니다. 건축물의 자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합니다. 1층과 1층과 2층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축이다. 5 믿겠습니까? 5가 되는 거죠. 무엇이 증가됐죠? 층수가 증가됐잖아. 1층, 2층 됐잖아요. 층수가 증가되니까 1층 바닥 면적이 있었는데 2층 바닥 면적이 추가됐죠.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뭐죠? 연면적. 몇 개가 증가됐죠? 2개. 그래서 이 경우는 정축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축과 정축이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축조한 것은 신축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등의 증가가 있으면 무엇이죠? 정축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축입니다. 세 번째, 개축. 한자로 고칠 개체 쓰겠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 건축주가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하세요. 처음 들으신 분은 철거를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철거. 이때 철거는 전부 철거도 되고 일부 철거도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잖아.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자 철거된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입니다.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개축.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이것을 현장을 이렇게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자, 단독주택이고요. 24평입니다. 24평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였어. 근데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24평 단독주택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럼 상상하시라고. 전부 철거하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에 대부했잖아. 전부 철거하고 철거된 종전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철거된 종전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으면 되잖아. 그럼 같은 규모 범위에 들어간 거잖아. 같거나 작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개축이에요. 근데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어. 없는 대지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서 무엇이 되는 거죠? 신축이 되버린다. 없는 대지 축조하면 뭐죠? 신축. 기존 건축물 전부가 철거하고 그 철거된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은 신축 그렇게 되죠.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일부 철거했습니다. 일부를 철거해서 그럼 24평 중에서 12평을 철거했어. 그럼 얼마가 남아있죠? 12평이 남아있잖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은 개축이지만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는 거죠? 정축이 되는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 정도 이상의 응용을 얻다 보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축이죠. 재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 멸실 동그라미 합니다. 멸실 동그라미.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을 때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 네 이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조해서 멸실된 대지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조해서 자 연면적 합계 줄 것입시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줄 것입시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 동수 동그라미 하십시오. 동수 청수 동그라미 하시고 동수 청수 높이 동그라미 하시고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무엇이 되는 거죠? 재축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동수, 청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이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멸시된 종전규모가 규모가 연면적 합계하고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 되니까 종전규모가 같거나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요? 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되겠습니다. 개축과 재축은 철거됐거나 멸실된 종전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축조가 됐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 원인이 인위적 철거가 원인이면 무엇이죠? 개축이고
그 원인이 자연적 멸실의 원인이 뭐죠? 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인위적으로 철거한 것이 원인이면은 개축이고 자연적 멸실의 원인이면은 재축이 되는 거죠. 신축하고 증축은 없는 대지의 축조하면은 신축.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의 축조가 이루어지면은 뭐죠? 정축. 그것을 구분하는 거고 물론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 건축을 축조하더라도 이 넷 중 하나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 그죠? 네, 정축이 되는 거죠. 이전하겠습니다. 5번 이전. 이전. 건축을 이축합니까? 이전합니까? 이전만 하지 옮겨서 다시 축조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축이라고 합니까? 이전이라고 합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 이런 교재를 보면서 옆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꼭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이 있죠?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좀 봐주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죠. 그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기만 했으니까 새로운 건축물의 축조는 없었죠. 그래서 이축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이죠. 그럼 여기를 보고 대답합니다. 이걸 해야 이제 완벽해요. 여기를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상상하십시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겼어. 뭐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겼다고. 없는 대지의 축점이 신축이죠? 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를 옮겼습니다. 뭐죠? 정축이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해요. 너무 잘하셨고 기념으로 휴식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건축이라고. 그 5가지 건축 행위는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휴식 후 대수순부터 진행하겠습니다.